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고전시가 10강에 나와 있는 제비가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잡가가 수능에 나온 적이 2004년도 유선가였나요?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잡가는 수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생소한 글이라서 공부하기 힘드실 텐데 빡세게 공부해나 봤자 수능에 별로 쓸모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온 지문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잡가라고 하는 걸 잠깐 아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짬뽕입니다.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건데 이걸 같은 경우에는 춘향가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에서 또 일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세타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얘들을 짬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잡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짬뽕된 장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잡가는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데 괜히 쓸데없이 머리 복잡한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잡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 비유기적 연결이죠. 그죠? 비유기성이에요. 내용상으로 앞에 내용이 뒤에 진행되는 내용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걸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공통점은 있어요. 자, 그래서 잡가에서 어떤 장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은 머리 아프게 외울 거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떠어떠한 글에서 차용해 왔다. 굳이 알면 좋지만 굳이 알아봐야 별로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굳이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요. 이글 속에 나오는 잡가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 집어넣은 거라서 내용상으로 비유기성 잘 연결이 안 된다. 긴밀한 연결이 안 된다. 대신 소재는 각각의 작품들에서 새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만첩산중 늙은 범 살찐 암깨를 물어다 놓고 애에 어르고 논다. 자, 일단 어떤 늙은 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업으려고 하고 춘향이는 앙탈을 부리고 그럴 때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첩산중 깊은 산에 늙은 호랑이가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놀고 있는 장면 하나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강풍의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자, 요거는요 갑자기 또 이야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이별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춘향가에서 아마 요거는 춘향이가 부르는 부분일 텐데 앞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내용상 연결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작품들에서 그냥 재밌는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아까 선생이 비유기성이라는 말을 했죠. 같은 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용상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단락별로 어떤 이야기구나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는 바람에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의 달이 솟네. 자, 이거는 시간적 배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는 표현 방식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락서산의 해는 떨어져 한 단락이고요. 월출동령의 달이 솟네가 한 단락이죠. 일락서산 월출동령 연결되고요. 해가 떨어지고 달이 솟네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 방식은 대꾸법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앞에 일락서산 같은 경우는 한자어죠. 앞에는 한자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을 쓰고 있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에 구절 한자어 구절하고 뒤에 있는 그 우리말 구절이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상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락서산을 한자를 그대로 풀면 해가 떨어지는 서쪽 산이라는 이야기죠. 해 떨어지는 서쪽 산, 해는 뚝 떨어져. 이 부분엔 서쪽 산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월출동령 같은 경우에도 달이 돋는 동쪽 봉우리 이런 말인데 달이 솟네라는 말만 있고 동쪽 봉우리는 없으니까 앞에 한자어하고 뒤에 나온 순 우리말이 100%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첩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한자어하고 뒤에 있는 고유어가 의미를 중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민요 같은데 특히나 많은데 운율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가죠. 만리창천에 높은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자까지 한 단락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아마도 춘향가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제일 앞에 범 나오는 부분은 이몽룡이가 하는 말처럼 보이고요. 그 뒤에 것은 아마 내용상 보면 춘향이가 하는 말처럼 보이죠. 나도 뭐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구절인지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춘향가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한 번만 한 단락을 더 읽고 다음 단락으로 건너갈 텐데, 다음 단락에서는 아마 제비를 잡으려고 하는 놀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 흥부가의 한 단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첫 번째 단락부터 다시 읽어보죠. 만첩산중 늙은 범, 자, 깊은 산에 늙은 호랑이 살찐 암깨를 물어다 놓고 애 어르고 놀고 있다. 강풍의 낙엽처럼, 자, 부는 바람의 낙엽처럼 벽화에 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의 해는 떨어지고 월출 동령의 달이 솟는구나. 만리장천 높은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까지. 자,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상 자기 연결이 안 되는 춘향가의 일정 부분들을 차용을 해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비 잡으러 가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반복이 있고요. 복희씨 때 맺은 그물을 두리쳐 메고서 나간다. 놀부가 아마 흥부한테 온 제비를 보고 욕심이 나서 제비를 잡으러 가는 구절 같은데요. 자, 복희씨 때 옛날 황제 때 만든 좋은 그물을 가지고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 양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이여 어이고 저 제비 네가 어디로 달아났노.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 뭐가 제비가, 그죠? 제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흰 구름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서 우이여 어이고 달아들 나느냐. 자, 일단 좀 기니까 한번 단락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놀부가 제비를 잡으러 가는 장면인데 그물까지 들고 갔는데 제비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이 부분에서는 19의 반복이 있지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19의 반복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복희씨 때 맺은 그물을 둘러매고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자,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자, 나간다 전부 다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형을 쓰게 되면 생동감 생기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희씨 때 맺은 그물을 두리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여 아이고 저 제비 네가 어디로 달아났노. 지금 제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아마 그 제비를 잡으러 나온 이 인물, 지금 이 글만 봐서는 이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미 놀부라고 얘기했으니까 제비를 잡으러 온 사람의 안타까움 같은 게 여기서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가 어디로 달아나느냐.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서 누가? 제비가 그런 겁니다. 제비를 잡아야 되는데 이놈의 제비가 백운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떴다 그랬죠. 자, 백운은 당연히 흰색일 거고요. 그 다음에 흑운은 검은색이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이 나오면 표현상의 특징에서 색채 대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백운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공중에 높이 떠서 우이여 어이고 달아들 나느냐. 자, 우이여 이런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죠. 아까 위에서 봤던 부분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을걸요. 여기 있었네, 그죠? 우이여 자, 이런 부분들은 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여음구라고 부릅니다. 여음구. 의미상으로 별 상관이 없는 부분들 여음구의 반복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계속 갑시다. 우이여 어이고 달아들 나느냐. 내 집으로 홀홀 다 오너라. 양유상에 앉은 깨꼬리가 제비로 여겨 후린다. 자, 얼마나 제비를 잡고 싶었으면 양유가 버드나무 가지거든요. 버드나무 가지 위에 앉은 깨꼬리도 제비처럼 보여서 그 깨꼬리를 제비인 줄 알고 후리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하 A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제비를 잡으러 나왔는데 제비를 잡지 못하고 얼마나 제비가 잡고 싶었으면 버드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깨꼬리까지도 제비로 보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공산야월 달 밝은데, 자, 공산은 뭐 빈산, 보통 그 공산 이렇게 외로운 느낌 나는 거죠. 빈산에 달이 밝은데 슬픈 노래 두견성. 자,
두견성은 두견새의 새소리란 뜻일 것 같은데요. 그 소리가 슬프게 들린답니다. 자,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애상감도 보이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슬픈 소래 두견새 월도천심 야삼경. 그러니까 슬픈 소래 두견제는 위에 봤던 슬픈 소래 두견성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월도천심 야상경은 달이 하늘 복판에 떠 있는 깊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마도 그 예상감이 느껴지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깊은 밤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겠는가? 그러면 이것도 문맥상에 보면 춘향이가 떠나간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춘향전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온 표현처럼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고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죠. 공산야월 달이 밝은데 슬픈 소래 두견새의 소리, 슬픈 소리 두견새의 소리, 달도 하늘 가운데 있는 늦은 밤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그럼 하자의 정서는 아마 외로움 혹은 요 부분에서는 요 단락에서는 외로움이나 혹은 님에 대한 기다림 정도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아마 세타령에서 가지고 온 부분일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울림 비조 무새들은 농춘 하답의 짝을 지어. 자, 울림 비조는 울창한 산 속에 숲풀 속에 있는 새들이라는 말이겠죠. 울창한 숲풀 속에서 나는 무새들은 농춘 하답 봄을 가지고 놀고 서로 노래 부르고 봄을 즐기며 노래 부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 자, 농춘하답이라는 말이 봄을 즐기고 서로 노래하다 이런 말이죠. 자, 얘들은 중요한 게 이 무새들은 짝을 지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랑 내용상 대비되냐면 여기 나 있었지. 그지? 이 나는 지금 님이 없어서 외로운 상태인데 이렇게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무새들은 봄을 즐기면서 서로 노래하고 쌍쌍이 날아다니는 것이니까 윗단락에서 봤었던 나를 찾아오리 그 나하고는 서로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모든 대비들은 강조할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무새들과 대비해서 나의 어떤 외로움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이 부분. 울창한 숲풀 속에 나는 무새들은 농춘 하답의 짝을 지어. 자, 봄을 즐기고 노래 부르며 짝을 지어서 쌍거 쌍내 날아든다. 자, 서로 함께 가고 함께 오고 날아든다. 자, 짝을 지어 있는 새들의 모습들을 얘기했고요. 자, 그 새들 하나하나 얘기할 겁니다. 이제 말 잘 나는 앵무새 한 달라 끝났고요. 춤 잘 추는 학두루미.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새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플러스 새 이름을 제시하고 있죠. 구조가 그렇다고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별 얘기 다 하고 있는 건데 구조가 앞부분에서 말 잘한다. 이건 앵무새 특징일 거고요. 그 새가 뭐냐? 앵무새. 새 이름을 말하고 있고 춤 잘 춘다 역시 특징을 말하고 있고 그 새가 뭐냐? 학두루미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체 좋은 공작. 자, 공작새 얘기하는 건데요. 무늬와 색깔이 아름다운 공작이니까 위에랑 똑같이 특징 말한 다음에 새 이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라고 말했죠. 그죠? 여기서는 특정하게 새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새가 울고 있는데 그 새 소리가 공기 적다 뚜루루처럼 들려요. 이건 새 소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적다 정조라고 불리는 소쩍새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소쩍새. 소쩍새가 그 설화 같은 걸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을 안 줘가지고요. 며느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는 모양인데 가지고 보면 공기가 적다, 밥 공기가 적다 뚜루루 울고 있는 새도 있다라는 거야. 그 새가 새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쩍새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숙궁접동. 자, 숙궁이라고 우는 접동새, 스르란이 우는 호반새. 요거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은 새의 특징이 나오고 이름이 나왔는데요. 얘는 특징과 이름이 아니라 새소리죠. 그죠? 의성어겠네. 앞부분에서 새 소리의 의성어를 얘기하고 뒤에 새 이름을 얘기했고요. 스르란이도 마찬가지로 호반새가 우는 소리인 모양입니다. 자, 이런 새들이 날아든다. 기러기는 홀홀 날고 방울새는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났노. 다시 이거는 아까 중간 단락에서 제비를 잡으러 나왔던 그 인물의 한탄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자, 글이 좀 생소하긴 해요. 그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가라
따라서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인과적인 연결이 잘 안 되죠. 유기적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도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해석이 쉬운데 다 독립된 이야기들이 그냥 띄엄띄엄 들어오는 상태라서 공부하기가 조금 생소하긴 할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에서 이걸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모의고사 같은 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볼 글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짧게 나온 글이니까 해석 정도는 할 수 있게 봐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간단하게 빨리 한번 다시 쭈루룩 해석 한번 하고 갈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첩산중 늙은 범. 자, 깊은 산의 늙은 범이 살찐 암깨를 물어다 놓고 애 어르고 놀고 있다. 강풍의 낙엽처럼 부는 바람의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의 해는 뚝 떨어지고 월출동령의 달이 솟아오르는구나. 만리장천 높은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자, 한 달락 끝났고요.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후린다는 말이 잡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리쳐 메고 나간다. 양탕산으로 나간다. 망탕산 심각한 거 아니고요. 그냥 산 이름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이 저 제비 네가 어디로 달아났는가.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서 우이여 어이여 어이고 달아들 나느냐. 내 집으로 홀홀 다 오너라. 양유상이 그 버드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깨꼬리 제비처럼 여겨 잡아본다. 아 예야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자, 제비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인물의 안타까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좀 바뀌죠. 공산 야월 달이 밝은데 슬픈 소리로 우는 두견새의 소리. 슬픈 소리 두견새의 소리. 월도 천심 달도 하늘 가운데 있는 깊은 야삼경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겠는가. 갑자기 생뚱맞게 님에 대한 기다림 혹은 외로움 고독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울림 비조 무새들은 울창한 숲속에 날아다니는 무새들은 농춘 하답에 짝을 지어 봄을 즐기고 노래 부르며 짝을 지어 쌍거 쌍내 함께 가고 함께 오고 날아든다. 자, 요 부분에서는 바로 위에서 봤던 낭군을 기다리는 나하고 대비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을 쭉 나열하게 될 텐데 말자라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이거는 새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름을 나열했죠. 자, 그 다음 문체 좋은 공작 무늬와 색깔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뚜루루 울고 있는 소쩍새 이건 새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숙궁 우는 접동새, 쓰르라니 우는 호반새 다 날아든다. 기러기가 홀홀 방울새는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다 달아났느냐. 제비를 잡지 못하는 인물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살짝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1번부터 가죠.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제시해서 대상을 향한 주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식구의 반복이죠. 이건 아마 고전 시가든 아니면 현대 시든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식구의 반복이라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반복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제비 잡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에서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자, 3개의 어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고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식구라고 할 수 있겠죠? 식구의 반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죠.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와 순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중첩시키고 있다. 해고를 지나가는 뭔가가 있죠.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에 달이 돋는다.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현재 시제 의문형 평서형 종결 표현을 반복적 사용하여 운율감을 종성하고 있다. 자, 아까 현재 시제 나온 거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이런 식으로 의문형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제하고 의문형도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결 표현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뭐든 반복하게 되면 운율감이 생기는 건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색채 어휘를 사용하여 명암의 대비를 이룸으로써 이와 관련한 소재 역동성. 자,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백운하고요. 백운,
흑운 나왔었죠. 그러면 밝음과 어둠의 대비 혹은 색채 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뭐에 관한 모습이었냐면 잡히지 않으려고 공중을 날아가는 제비들의 모습을 얘기했던 거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있죠.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역동적인 거 이거 뭐로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별거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제비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이 있죠. 움직임이 있다면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일 텐데요. 사설의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자의 자족감과 흥치를 드러내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여음구 에헤이 쓰인 거 본 적 있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찾아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이어 어허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위에도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게 빠져도 상관없는 부분, 글 내용상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을 여음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얘들이 나왔으니까 여음구가 반복된 건 맞아요. 적어도 2번 이상 쓰면 무조건 반복이니까 여음구가 반복된 건 맞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이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자의, 자, 화자 고기 부분에서 화자는 물론 여러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제비 사냥꾼이라고 합시다. 자, 제비를 잡으러 나온 사냥꾼이 제비를 잡지 못해서 뭔가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자족감과 흥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김에 잔소리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지금 보시는 게 표현상의 특징이죠. 고전시가 문제 뻔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능에서 고전시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표현상의 특징, 해석하는 문제 하나, 물론 그 해석 속에는 하자의 정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한 감상, 그게 전부 다니까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공부하실 때 어차피 표현상의 특징이 수백만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유한한 개수의 어떤 선지들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귀찮더라도 동일한 식구, 요거구나 찾아보고, 이거는 이거구나 찾아보면서 가셔야 나중에 어떤 잘 모르는 지문이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찾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좀 귀찮죠, 그죠? 찾아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귀찮기 때문에 답만 딱 보고 이거 여기 있는 거네, 답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좀 생소한 지문이 나왔을 때 적응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표현상의 특징은 이번에 여러분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올해도 또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포인트대로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합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A와 B를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A가 그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B는 보기에 나온 건데 일단 보기 좀 볼게요.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작품들과의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인데, 제비가의 경우에 세타령과 사설을 공유한다. 다음은 세타령의 일부이다. 자, 말이 좋아서 뭐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짬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 나온 B 부분하고 A를 비교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뻔한 거죠. 뭐 정선을 물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거, 우리 예상치 못했던 뭔가를 물어서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깔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던 지문에서 뭐가 같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게, 이걸 묻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원래 있던 A를 생각하시면서 A에서 봤던 부분에 없던 부분이 뭔가 추가된 게 있던가, 아니면 A에 있었던 것인데 빠진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A에서 뭔가 다르게 표현된 게 있던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찾으면서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새가 날아든다. 웬갓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자, 이거는 추가된 거죠. 원래 없던 거였어요. A에는 없던 새, 봉황새하고 풍년새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산고, 곡심, 무인처, 울림, 비조, 무새들이 요것도 없던 구절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죠? 한자를 그대로 풀면 높은 산, 깊은 계곡,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울림 비조 울창한 숲속에 날아다니는 무새들이 농춘 하답에 짝을 지어 쌍거 쌍내 날아든다. 자, 요런 거는 또 아까랑 또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요것도 아까랑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소탱이, 쑥국, 앵매기, 이건 추가된 거네요. 앵매기가 글쎄 이게 뭐 나도
본 적이 없는 새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뭐 새 이름이겠죠, 그죠? 우리 뭐 굳이 생물 시간 아니니까 새 찾아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만 아시면 되냐면 소탱이 숫국이라고 하는 게 앵매기 새가 우는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소리하고 새 이름. 그 다음에 뚜루루 소리 나왔고요. 대천 큰 강에 날아가는 소루기. 솔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풍 쫓아 털쳐나니 구만리 장천의 대붕 문왕이 나 계실사 기산 조양의 봉황새. 자, 이건 뭐 고사가 나오는 고사 속에 나오는 건데요. 그냥 문왕은 중국의 고사 속의 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문왕이 나 계실사 기산 조양, 조양이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상 동쪽의 봉황새. 자, 오랜만에 아는 척 하나 해볼게요. 문왕이라는 사람이 기산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쪽에 봉황새가 와가지고 울었다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은 안 되죠, 그죠? 그냥 뭔지 아시면 돼요. 자, 문왕이 나 계실사 기산 동쪽의 봉황새 무한기후 깊은 밤 울고 남은 공작이. 자, 무한기후니까 아마 뜻이 뭘까요? 한자가 없네요. 걱정이 많은 깊은 밤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걱정 많은 깊은 밤에 울고 남은 공작이. 그러니까 딱 봤더니 원래 A에서 없던 새들이 추가된 것도 있고 거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적절한 거 찾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A에는 B에 나타난 새들을 그대로 둔 채 일부 새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요. 오히려 B가 그렇죠. B가 추가가 됐고요. A에는 추가된 게 없죠. B가 더 많습니다. 새가. 그 다음에 2번. B에 사용된 식구를 A에서 그대로 차용하여 가사로 삼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않는다라는 건 틀린 겁니다. 3번. A와 B 모두 음성 상징어 활용 새 소리와 함께 동작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자,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음성 상징어가 의성어, 의태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새 소리와 함께 동작을 다채롭게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B에서 한번 음성 상징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줄에 없죠. 두 번째 줄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없습니다. 네 번째,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없습니다. 소탱이 쑥국 앵매기 요거는 의성어는 있고 새 이름이 나왔고 의성어 새 이름인데 얘는 어떤 동작 같은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풍 쫓아 떨쳐나니 구만리 하늘의 대붕 음성 상징어 없습니다. 문왕이 나 계실사 기산 조양의 봉황새 음성 상징어 없죠. 무한기후 깊은 밤 울고 남은 공작. 그러면 B에서 음성 상징어가 쓰인 것은 소탱이 쑥국 뚜루루 밖에 없는데 여긴 적어도 동작이 나와 있지는 않죠. 소리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모두 음성 상징을 하여 새의 소위 동작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B에서는 금방 확인하다시피 B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 4번 하겠습니다. A와 B에 모두 나타나는 새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새일지라도 특징을 A와 B에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공작이죠. 그죠? 눈에 딱 띄네요, 이건. 공작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A와 B가 명확히 다르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A와 B 모두 특정 새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에 덧붙여 그 새의 종류를 제시하는 구성 방식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잡간대 일관될 리가 없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의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새의 이름이 나와 있던 구절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말자라는 특징 앵무새 새 이름 춤 잘 추는 학두루미 특징 새 이름이죠. 밑에 부분 다 그런가요? 눈이 있으면 아닌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제비가는 여러 노래들의 가사 중에 일부분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긴밀하게 얽혀 있지 않아 구절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유기성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자, 비유기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노랫말의 계열화를 통해 정서나 이미지상의 공통점과 유사성을 추출하고 노랫말의 연원에 따른 맥락을 추론하면 비록 욕망의 주체는 다르지만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좌절을 그린다는 공통점 때문에 하나의 노래로 형성을 이루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자,
또 역시 별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좌절이라고요. 그럼 아마 이런 것이겠죠. 님을 기다렸지, 그지? 춘향이가 님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의 추구죠. 님이 오지 않았어. 욕망의 좌절. 자, 그 다음에 놀부놈이 제비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개뿔 제비는 잡히지도 않네.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좌절.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1번 만첩산중 늙은 범과 양류상에 앉은 깨꼬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고요. 자,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첩청산의 늙은 범이 뭐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개를 잡고 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은 욕망 추구의 주체라고 봐도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양류상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깨꼬리는 얘가 주체가 아니고요. 거기 어떤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비 사냥꾼이 잡으려고 하는 객체 대상이죠. 이 깨꼬리를 욕망의 주체라고 보는 건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얘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답 1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시간 더 많이 훑어봅시다. 자, 만리장성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와 슬픈 소리 두견성, 처량함의 정서를 한기한다는 유사성을 통해서 욕망이 좌절된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상감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정서상 공통점이 있죠. 3번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는 주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렇죠, 제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욕망의 추구고요. 제비 네가 어디로 달아 나누는 주체가 욕망의 좌절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자, 4번 난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농춘하답에 짝을 지어 날아든 무새들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아까 선생이 대비라는 말을 썼죠. 외로움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고독의 정서를 환기하여 짝을 욕망하는 주체로 볼 수가 있다. 오케이. 5번 기러기 헐헐 방울새 떨떨 다 날아들고는 제비만 달아나는 상황과 대조. 역시 이것도 다른 새들은 되게 많은데 제비는 도망가. 대조 가능하겠네요.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찾아와서 욕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목소리로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제비가 별거 안 중요해 보이는 글인데요. 괜히 중요한 척 설명을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